대통령과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은 우리 파월 장병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병들의 사기와 투지를 더욱 불태우게 했으며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강하게 다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와 격려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파월 장병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은 2013년 11월 25일 대한민국 국방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전의 영웅 최명신 육군 중장이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충원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서울 현충원 제2병 묘역 입구 한평 크기의 공간을 특별히 마련해 그를 안장했습니다. 묘역의 배치는 마치 최명신 장군이 파월 장병들을 이끌고 앞장서는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들 여기에 있기에 조국이 있다. 이 문구는 그가 평생 부하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장군의 특권을 마다하고 사병들 곁을 택했을까요? 최명신은 1926년 11월 27일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최현북은 독립운동가로 일본에 맞서 싸우다 고문 후유증으로 어린 최명신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명신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평안남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1946년 북한 사관학교인 평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김일성을 만났지만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목격한 그는 신생조국 건설 참여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사회가 말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특권층만 배불리 먹고 자유는 억압당하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1947년 최명신은 공산주의를 티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고 1948년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훗날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정승하 김재춘과 동기였으며 박정희 대위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정희는 조선 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64기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명신은 박정희를 작지만 고운 자세와 냉철한 표정으로 모든 후보생을 압도하는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1949년 조선 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그는 첫 발령지인 제주도로 배치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4.3 사건 후 혼란 상태였고 남한 정보 수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동기와 선배들 사이에서 제주도로 보내진다는 말은 반협박처럼 쓰일 정도로 꺼림칙한 배치였습니다. 육지에서 온 최명신이 소대장으로 부임하자 일부 소대원들은 적대감과 증오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는 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먹고 자며 노력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북한 전선사령관은 패병들을 유격대로 제편했습니다. 육군은 적 후방에 침투할 결사대를 모집해 유력전을 교육했고 최명신 중령도 이 부대에 참여했습니다. 최명신이 이끈 부대는 백골 병단이었습니다. 1951년 363명의 백골 병단은 강원도 영월에서 육군 사령부의 격려를 받으며 적진 후방에 침투했습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최명신은 그곳을 지키던 북한군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중앙당에서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적들을 안심시키고 기습 공격해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비서이자 유격대 총사령관인 김원봉 중장을 생포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최명신은 김원봉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하던 김원봉은 정체를 묻자 자신이 대한민국 국군 유격대 사령관임을 밝히자 분노했습니다. 최명신은 남쪽으로 오면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권유했지만 김원봉은 전향을 거부하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김일성 동지에게 받은 자신의 총으로 죽고 싶다는 것이었고 전쟁 중 부모를 잃은 고아 소년을 남한으로 데려가 공부시켜달라는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최명신은 방을 나서고 얼마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양지 바른 곳에 김원봉을 묻고 부하들과 함께 소년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 그는 김원봉이 침착하고 당당했으며 적장이었지만 경례를 받을 만한 장군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김일성이 보낸 특급 정보들이 확보되었고 큰 성공을 거둔 최명신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원은 정체가 발각돼 포로로 잡혔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희생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탈출 후 남은 대원은 절반 이하였고 최명신은 강릉사령부에서 4단 참모장 박정희 대령과 재회했습니다. 박정희는 최명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작전 중 묻은 인민군의 피가 묻은 잠바를 가리키자 최명신은 그것이 인민군의 피라고 답했고 박정희는 자신의 깨끗한 잠바를 벗어 입으라 권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령은 이후 최명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업적을 칭찬하며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최명신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전한 동생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최명신에겐 전쟁 중 새로 생긴 동생이 있었습니다. 적장 김원봉이 돌보던 소년을 동생으로 호적에 올리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며 오랜 세월 비밀을 지키며 키웠습니다. 그 소년은 서울대에 입학해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이후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 두 사람은 깊은 형제로 지냈고 최명신의 자녀들은 그를 삼촌이라 불렀으며 교수의 자녀들은 장군을 큰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최명신은 논산 육군훈련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육군훈련소는 군내 비리로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부유층 자제들이 입소하지 않아 거지 집합소로 불렸습니다. 최명신은 비리 척결에 앞장서 훈련소를 실제 훈련소로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명신을 모셨던 한 병사는 최 장군은 당시 군대에 만연했던 군수품 비리를 없애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정희 소장에게 이를 알렸고 박정희 소장도 상부에 항의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역시 군내 비리 개선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1961년 최명신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 군인의 정치 참여를 용납하지 않았고 군사 쿠데타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5.16 전날밤 부하를 보내 협조를 부탁했고 최명신은 군사혁명이 실패할 경우 국가 혼란을 우려해 성공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판단해 참여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강원도 철원의 5사단장이었던 최명신은 일부 병력을 동원해 서울로 진입하는 등 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사령관 이한님을 만나 설득했고 주한미군 사령관 메그루더를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변이 성공하고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자 최명신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위원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 파병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는 최명신 장군의 의견을 물었고 최명신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남베트남 정부도 부패해 민심을 잃었으며 전쟁 승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휴전선을 잃고 조국 통일을 얻겠다고 자신했으나 미국 2사단과 7사단이 버티고 있어 미국이 비서워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파병을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베트남으로 보낼 태세였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1965년 9월
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최명신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명신은 대통령을 찾아가 우리 군이 미군 지휘하에 들어가면 힘든 곳에 투입되어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난처했지만 최명신에게 이 일을 맡기며 미군과 직접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미합동회의가 열렸고 최명신은 독자 지휘권의 다미성을 강력히 설명했습니다. 미군 지휘하에 들어가면 한국군은 용병으로 불리며 청부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군은 6.25 전쟁을 겪은 역전의 용사들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웨스트모랜드 미군 사령관이 동의했고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하는 적은 주로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게릴라인 베트콩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마을 곳곳에 숨어 있었고 일반 시민 호주머니에 수류탄이, 학생 옷 속에 권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전략촌을 설정해 베트콩이 장악한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베트콩과 긴밀한 연결이 있는 베트남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됐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민심을 얻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군은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과 우물 파기, 학교 건설 등 민사작전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글을 보급하며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베트남 주민들은 점차 한국군을 신뢰했고 베트콩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도 생겨나 전략촌 이주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맹호부대와 백마부대는 특히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1966년 10월 백마부대는 구천동 전투에서 북베트남군 주력과 맞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최소한의 피해로 수백 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맹호부대도 빈딘성 일대에서 베트콩 소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군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베트콩들은 한국군을 안마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적에게는 냉혹하되 민간인에게는 따뜻하라. 그는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작전 현장을 직접 답사했으며 위험한 임무에는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직접 병원을 찾아 위로했고 전사자가 발생하면 유가족을 찾아가 존경과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최명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 명령이 아닌 솔선수범과 책임지는 자세로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1969년 최명신 장군은 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떠나는 날 수많은 베트남 주민들이 나와 눈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귀국 후 최명신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73년 박정희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로 총장직을 사임하고 예편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예편 후 그는 조용히 지내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군인 신분임에도 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지지했고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평생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많은 군사 인사들이 권력에 편승했지만 최명신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8일 최명신 장군은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를 장군 묘역이 아닌 8월 장병 묘역에 묻어달라. 죽어서도 그들 곁을 지키겠다. 국방부는 현충원 규정상
장성은 장성묘역에, 사병은 사병묘역에 안장하는 규정 때문에 난감했으나 청와대가 특별 허가했습니다. 결국 국립서울현충원 제2병묘역 입구에 한 평 크기의 공간을 마련해 최명신 장군을 안장했고, 묘역 배치는 그가 파월 장병들을 이끌고 앞장서는 형상처럼 조성되었습니다. 묘비에는 그대들 여기에 있기에 조국이 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최명신 장군은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부하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명신 장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